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따라 퇴근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어찌나 시달렸던지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을 걷는 동안에도 한숨이 몇 번이나 새어나왔어요. 어깨에 매달린 가방의 무게마저 평소보다 2배쯤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기름에 뭔가를 붙이는 고소한 향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냄새였어요. 엄마가 일찍 퇴근하신 건가 하는 마음에 서둘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짧은 신호음과 함께 문을 열자 맛있는 향이 집안 가득 차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쟁그랑거렸고 전자레인지가 꺼지는 신호음이 짤막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소리의 정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누나 왔어? 주방에서 빼꼼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말이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늘 반차 내고 일찍 왔지.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흔들어 보이며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설마 잊은 거야?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맞다. 엄마 생신이구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고도 일에 치여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방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서니 식탁 위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새하얀 식탁보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노릇하게 붙여낸 동그랑땡이 접시마다 소복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담한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어요. 누나,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엄마도 집 앞이라고 했거든. 동생의 재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자꾸만 주방 쪽으로 시선이 쏠렸는데요. 달그락거리는 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인기척, 그리고 잠깐씩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까지 평소 같았으면 외식으로 끝냈을 텐데 그날만큼은 동생이 영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생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동생이 얼른 케이크2에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들이 일렁이는 사이로 동생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는데 그 모습을 저는 오랫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 어서 와. 문을 열고 들어서던 엄마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엄마의 시선이 천천히 식탁을 훑고 동생의 앞치마를 훑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어요. 동생이 한 발짝 다가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생신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리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엄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셨던 분이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엄마 등을 가만히 토닥였고 저는 티슈를 가지러 가는 척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자꾸만 무언가가 흘러내렸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한술 떴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 손맛이 이렇게 좋았나? 엄마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네. 이제 장가 가도 되겠다. 진짜 맛있어. 엄마,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자주 음식 해드릴게요. 엄마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하는 법도 알아놨어요. 정말? 근데
엄마가 요리를 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네. 엄마도 일하느라 늘 바빴잖아요.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항상 감사한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달 생활비 보탤게요. 동생이 봉투 하나를 엄마에게 건넸는데요. 봉투 안을 확인하던 엄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100만 원? 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넣었어? 50만 원은 생신 선물이고 50만 원은 생활비로 넣었어요. 앞으로 저도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대학도 한 번에 들어가지고 취업도 바로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생활비는 무슨 생활비야. 괜찮으니까 넣어도. 엄마 아직 돈 잘 벌고 있거든. 엄마가 봉투째로 돌려줬지만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엄마, 이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완전 감동이야. 음식도 너무 맛있다. 다 맛있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잡채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 하죠. 아주 맛있어.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보다 훨씬 잘해서 마음이 놓인다. 우리 아들 진짜로 장가가도 되겠어.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잔잔하게 번져갔습니다. 문득 가족이라는 건 어쩌면 이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 우리 남매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마마보이였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할머니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와 아버지 사이가 좀 좋아 보이기라도 하면 할머니가 어김없이 끼어들어 이간질을 했고 엄마를 못살게 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답니다. 혹여라도 할머니와 말다툼이 벌어지는 날에는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며 또 한 번 이간질을 했다네요. 한마디로 엄마와 할머니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듯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가 엄마 몰래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줬다네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혼하라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던 엄마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새 살림을 차렸다며 이혼해달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진 채 도장을 찍었답니다. 새 살림을 차린 여자가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했으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네요. 언젠가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들어보니 외할아버지가 유학 다녀오라고 했다던데 대체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때 유학 다녀왔으면 엄마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엄마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뗐어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보이는 게 없었어. 네 아빠가 얼굴도 잘생기고 언변이 참 좋았거든. 내가 유학 간다고 하자 그 사슴 같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한 거야.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나도 마음이 약해진 거지. 결혼 전에는 마마보이인 거 전혀 몰랐던 거야? 전혀 몰랐지. 결혼 준비하면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 낌새가 이상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 생각도 못했던 거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말로는 엄마 그림 솜씨가 좋아서 참 아까웠다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러게 말이다.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뭐. 그때 유학 다녀왔으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엄마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엄마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유명 미대를 나오셨고 미대에 입학할 무렵부터 이미 유학까지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네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지만
3년도 채 못 가 할머니의 구박과 아버지의 외도로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에 이르고 말았으니까요. 그 뒤 엄마는 미술학원에 취업했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어찌나 출중했던지 엄마가 가르친 학생들이 명문 미대에 줄줄이 합격을 하면서 입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학원을 차려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때도 외할아버지께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외가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도 외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그 한마디 덕분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꽤 비싼 동네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지금도 학원을 무리 없이 잘 꾸려가고 있어요. 가끔 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 어쩌면 그때 이혼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이혼하고 난 뒤 오히려 잘 됐거든. 그때 당시에 니들 할머니 때문에 위장병까지 걸릴 정도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 떨어지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니까.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진 일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처럼 이혼하신 뒤로 오히려 빛이 났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끔찍히 아끼며 서로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우리 남매일이라면 언제든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기에 그나마 아버지 노릇은 한다며 엄마가 안도하곤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제가 먼저 사회에 발을 디딘 뒤 동생도 어엿한 대기업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동생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엄마와 제 속을 썩였던 일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듯 동생은 우리 모녀를 더없이 살뜰하게 챙겼어요. 그날도 동생의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져와 마음이 오랫도록 따뜻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동생은 매달 어김없이 엄마에게 생활비를 챙겨드렸습니다. 엄마는 받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동생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말만 묵묵히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동생은 들어올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거실 시계에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끝내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오늘은 예준이가 많이 늦네. 엄마, 예준이가 애도 아닌데 뭘 걱정하고 그래. 회사에서 회식할 수도 있지. 늦게 오는 날이면 밥 먼저 먹으라고 항상 연락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으니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엄마, 설마 예준이한테 연락한 거 아니지? 걱정이 돼서 30분 전쯤 문자 보냈지. 근데 답장도 안 보내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거지. 엄마의 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가 계속 그러면 예준이 마마보이란 소리 듣는다니까. 뭐? 마마보이? 아들이 늦어서 연락한 것뿐인데 마마보이라니.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다 컸는데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엄마가 자꾸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혹시 알아? 여자친구라도 생겼을지. 그런가?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당연하지.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잖아. 예준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 그러다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얘는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엄마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있는 대로 흘겨봤는데요. 할머니도 당신이 그 정도로 심한 편인지 전혀 모르셨을걸? 암튼 앞으로 예준이한테 너무 전화 자주 하고 그러지 마. 원래도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명심할게. 세상에서 마마보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다 보니 엄마는 그 말 한마디에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동생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어딘가 그늘이 짙게 드리운, 말로는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곧장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의 물음에 동생은 얼굴을 급히 옆으로 돌리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저 피곤해서 들어가 볼게요.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동생의 뺨에 뚜렷이 남아있는 자국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손바닥 모양 그대로 발그스름하게 부어오른 그 자리를 말이죠. 예준아, 너 얼굴이 이게 뭐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얼굴이 이 모양인데 뭐가 별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별일 아니야. 엄마가 그 팔을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누구 만나고 왔어? 그게 오다가 이상한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진짜 별일 아니에요. 동생이 손을 내저으며 열심히 둘러대고 있었지만 그 변명이 통할 리 없었어요. 곧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아버지 만났니? 아버지 만나고 왔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를 빤히 바라보자 엄마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에 니들 아버지가 와서 니들 둘 다 취업했으니 자신한테도 용돈을 좀 줘야 하지 않냐고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양육비 한 번 안 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내쫓아버렸거든. 근데 결국 예준이를 만났나 보네. 네 아버지가 매달 돈 달라고 했지? 동생이 엄마의 눈치를 슬며시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을 연거푸 들이키더니 계속 윽박을 질렀어요. 어찌나 크게 윽박을 지르던지 저도 모르게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막 따져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해. 그게 인간이 할 짓이라니? 내가 다시 만나서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게 할 테니까 아버지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알았니? 덩치는 산만한 동생이 그 순간만큼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무렵 아버지란 사람은 당신이 할 도리는 다 했다며 엄마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줄기차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콧방귀조차 뀌지 않자 작전을 바꾼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는 동생을 따로 불러내 생활비를 달라고 우격 다짐으로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동생과 제 입장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란 사실에 그저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핏줄이라는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또 부질없게 느껴진 적이 있을까요? 그 밤 동생의 부어오른 뺨을 외면하려 한 채 저는 오랫도록 거실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세 식구가 훨씬 더 단란하고 평온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진 생각마저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우리 남매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핏줄의 무게가 유난히 더 무겁게 내려앉던 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 단판을 짓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집 앞 카페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길래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그 인간 만나서 단판 짓고 왔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순순히 그러겠다고 해? 그동안 양육비 한 번을 준 적이 없는데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지. 만약 계속 니들 힘들게 하면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했더니 놀라는 눈치야.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긴 한 거야?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그냥 질러댔어.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진짜 대단한 인간이네. 그러게 말이야. 나는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고 예준이한테만 연락한 거 보면 겁이 되게 많긴 한 모양이야. 원래가 예전부터 비겁했어. 니들 할머니 뒤에 숨어서. 아무튼 진짜 비겁했어. 자기가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절대 못하지. 아무튼 내가 잔뜩 겁을 줘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의 단호한 어조에 마음이 한결 놓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가서 법적인 문제 뭘 확인할 건데. 그동안 자식들한테 양육비 한 푼도 안 줬는데 아버지인 자기한테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를 줘야 하지 않냐? 그런 걸 확인한다고? 엄마의 대문음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렴풋한 기억 한 자락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올랐어요. 그래도 돈 문제 말고는 챙기긴 했잖아. 우리 졸업식에도 항상 참석하고 암튼 그랬잖아. 엄마의 눈치를 가만히 살피고 있었는데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엄마가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인간이 니들을 괜히 챙긴 줄 알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니들 아버지가 급하게 돈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돈을 지어줬거든. 그 말에 귀를 의심한 채 입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뭐? 그럼 설마 우리 졸업식이랑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받고 참석을 했단 말이야?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그렇잖아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니들한테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특히나 예준이는 네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 이래저래 필요할 때가 많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돈을 주고 그러는 건 진짜 잘못된 거지. 돈을 받고라도 연락할 때마다 와줬지만 난 그것도 감사했어. 그냥 니들만 지키자 그런 생각뿐이었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복판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혼자서 짊어져온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식들 앞에서는 늘 의연한 척, 강인한 척 버텼을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예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혹시나 알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날 테니까. 알았어. 절대 말 안 할게. 예준이가 제일 불쌍하지 뭐. 사춘기 때 속을 많이 썩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난장판인 집에서 그 정도면 양호했던 게 아닌가 싶어. 예준이도 참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 예준이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순간 엄마와 제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숨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사이로 우리 두 사람의 한숨이 가만히 가라앉았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아버지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동생이 어쩐지 쑥스러운 기색을 가득 띤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나,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여자친구 생긴 거야? 엄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자 동생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어요. 네, 여자친구 생겼어요. 잘됐다. 그렇잖아도 우리 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싶었거든. 그건 엄마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밖에 나가면 그냥 오징어인걸요. 오징어라니. 네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런 소리를 해. 네 아버지 젊었을 때랑 아주 똑같은데. 순간 엄마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지며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말을 꺼내놓고는 곧장 후회했는지 입으로 황급히 다물었습니다.
동생의 표정 또한 일순간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닮았으니 완전 오징어죠. 제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일 때마다 심란한걸요. 넌 아버지랑 달라. 안 그렇니? 엄마가 도움을 청하듯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떻게든 동생을 다독여줘야 한다는 마음에 얼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랑은 전혀 다르지. 딱 봐도 비슷한 거 다 알거든.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넌 눈이 다른걸. 그 다급한 와중에 그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한마디에 동생의 흐릿했던 눈빛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다르다고? 그래, 눈빛이 완전 달라. 예준이 네 눈은 엄마랑 내 눈을 닮아서 선하잖아. 예전에 누군가가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동생의 얼굴 위로 슬며시 안도의 빛이 번지는 것이 보였기에 아예 그 흐름을 단단히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난 100% 믿어. 회사에서도 보면 눈빛이 쎄한 사람은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 전에 우리 회사 여직원 한 명이 회사 돈 빼돌리다 걸려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 직원이 얼굴은 진짜 예뻤는데 눈이 왠지 모르게 쎄했거든. 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럼 난 엄마랑 누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 점이 참 신기하긴 한데 내 친구 진이라고 있잖아. 진이가 우리 가족 보고 난 뒤 눈이 완전 똑같아서 신기하다고 했다니까.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생의 얼굴 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뒤 동생은 들뜬 얼굴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줄줄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영이가 엄마 후배예요. 내 후배라니? 그럼 미대를 나왔단 말이야? 네, 미대 나와서 학원에서 미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친구랑 같이 한강공원에 라면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영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설마 네가 먼저 가서 연락처 물어본 거니? 아니요. 제가 그럴 용기가 어딨겠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엄마의 물음에 동생의 양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어요. 그게 제가 다영이를 흘끔흘끔 바라봤는데 다영이도 그걸 느꼈던 건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당당하다니까. 다영이가 밝고 당당한 편이긴 해요. 저는 소심한 편이라 다영이의 그런 모습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다영이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어머, 아주 당차다. 네. 그날 동생은 한참이나 여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았고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운 채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마치 한 편의 청춘 영화를 함께 들여다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여자친구와 사이좋게 만나는 듯이 보였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부쩍 늘었고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으니까요.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까닭에 그곳을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우리는 굳이 뭘 더 캐묻거나 간섭하지 않았어요. 엄마 또한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새로 찾아온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잔잔하게 흘러가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누군가 우리의 평화를 시샘이라도 하듯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슬그머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동생의 모습이었어요. 웬일인지 잔뜩 곤두서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소한 기척에도 흠칫 놀라거나 평소라면 그냥 흘려 넘겼을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이
부쩍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엄마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예준이 요즘 이상하지 않니? 엄마도 느꼈지. 당연하지. 밥 먹을 때 자꾸 다리를 떨질 않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 며칠 전에는 내가 노크하고 들어갔는데도 왜 그냥 들어오냐면서 뭐라고 화를 내더라니까. 그러고 보니 사춘기 때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한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소한 일이라며 웃어 넘겼을 텐데 그때만큼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밖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그럴래? 네가 한번 슬쩍 물어봐. 이튿날 저는 곧장 동생에게 밖에서 잠깐 보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싫다고 외치는 동생을 거듭거듭 구슬려 결국 카페 한 구석에 마주하는 데 성공했어요. 동생의 얼굴은 한층 더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예준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어? 아니야. 별일 없어. 너 요즘 엄청 불안해 보여서 묻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지? 누나는 너한테 비밀 같은 거 없는 거 알지? 혹시 고민 있으면 털어놔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갑자기 다리를 마구마구 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지금까지도 잘 헤쳐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누나 믿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생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산만한 덩치의 동생이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 그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예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 나 어떡해? 어떡하다니?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제가 얼른 물잔을 들어 건네자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한마디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다영이가 임신을 했어. 뭐? 임신? 오, 실수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동생은 갈피를 못잡은 채 이리저리 시선을 흩뜨렸어요.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다급한 마음에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결혼 전제로 만난 거잖아. 그럼 이참에 결혼 서두르면 되잖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다영이네 어머니가 대노하셔서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둘이 좋아서 만나다 그리 된 건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다영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놀라셔서 그런 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다시 한번 다리를 거세게 떨며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다영이네 집에서 어지간히 매섭게 몰아붙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신된 거 알자마자 다영이네 집에 갔거든. 근데 다영이네 엄마가 울고불고 비명까지 지르면서 나보고 다영이 인생을 망쳤다고 하더라고. 다영이도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 다영이는 결혼 전제로 만난 건 맞는데 다영이 부모님은 다영이 보고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 한 모양이야. 근데 나를 만난 뒤 다영이가 유학을 안 간다고 했다나 봐. 그것 때문에 내내 싸우고 그랬다는데 그 와중에 다영이가 임시까지 했으니. 동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예전 엄마가 처했던 그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유학을 앞두고 있던 젊은 엄마와 만류하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닥친 것인지 가슴 깊숙한 곳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동생 앞에서 그런 내색을 비치면 동생이 더욱 무너질 것 같아서
짐짓 모른 척하며 차분하게 다독였습니다. 다영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 그런 말을 한 거겠지. 누나, 다영이 어머니가 나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기어이 동생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한마디가 말이죠. 아빠랑 너는 다르지. 지금 상황이 완전 똑같잖아. 나 쓰레기가 된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모질게 깎아내리며 눈물을 쏟아내는 동생의 모습 앞에서 심장이 한순간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넌 아빠랑 다르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서 다영네 집에서는 어떻게 하래? 이렇게 된 마당에 설마 헤어지라고 한 건 아니겠지? 그냥 원망만 쏟아내셔서 결혼 얘기는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어. 누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지? 뭘 뭐라고 말해.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나 키우느라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또 고생하시게 생겼어. 나 완전 쓰레기인가 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가 말하기 어려우면 누나가 얘기할게. 그리고 예준아,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너가 다영이 옆에서 힘이 돼줘야 해. 다영이 부모님 화가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어. 알았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생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는데 그 어깨가 어찌나 가늘게 떨리던지 제 눈에 비친 동생은 더 이상 산만한 덩치의 어른이 아니라 사춘기 무렵 길을 잃고 헤매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동생의 말없는 흐느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자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동생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등을 토닥이고 또 토닥이더니 그제야 조용히 입을 뗐어요. 괜찮아.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되지. 다행히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거야. 혹시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아니다. 엄마가 다영이 엄마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그 일이 있은 뒤로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동생은 매일같이 다영이네 집에 찾아가 두 손을 모은 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사이 살이 쪽 빠져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엄마와 저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동생은 일이 있어 외출을 한 뒤였고 집에는 엄마와 저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인터폰을 들여다보던 저는 화면 속에 서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다영이 모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거든요.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의 카톡 프로필 사진 속 그 얼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영이랑 다영이 어머니가 오셨어.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고 곧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영이 어머니란 사람이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쓱쓱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선에 어딘가 깨림칙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 온 자리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가 얼른 자리를 권했고 두 모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다영이 어머니는 팔짱을 단단히 낀 채였는데요.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그득해서 보기만 해도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풍겨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다영이 엄마입니다.
우리 다영이가 누군지는 아시겠지요?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한번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대형 사고 친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죠? 다영이 어머니가 엄마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고, 엄마는 그저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예, 예준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의 딸 인생을 망쳤는데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유학 준비하라고 했더니만 어디서 그렇고 그런 놈을 만나서 인생이 쫄딱 망했지 뭡니까? 우리 딸 임신했는데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죠? 예준이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영 대답도 안 해주고 예준이 걔가 엉큼한 구석이 있지 뭡니까? 예준이도 많이 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까짓 게 놀라긴 뭘 놀라겠어요. 임신한 우리 딸이 제일 놀랐지. 목이 타서 그러니까 물이라도 한 잔 주세요. 딱 보니 예준이 엄마도 참 눈치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예준이가 엄마를 닮을 수밖에요. 다영이 어머니 입에서 막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 앞에서 놀랐을 마음이야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토록 무례한 언사를 퍼붓는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 올랐어요. 더군다나 우리 엄마에게 대놓고 함부로 말을 했기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마디 쏘아붙이려던 찰나 엄마가 슬며시 제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입을 꾹 다문 채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단숨에 잔을 비운 다영이 어머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애들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배도 불러올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준이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예준이가 눈치가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영 말을 안 들어먹지 뭡니까? 말을 안 듣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뿐만 아니라 저까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다영이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곧 다영이 어머니 입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우선 돈이 없으니 월세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은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월세라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집을 하나 해와라. 그거 아니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놈이 왜 우리 딸을 임신시켜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아파트가 꽤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다영이 어머니가 다시 한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가구 하나하나에까지 꼼꼼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을 꺼내놓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 아들한테 집 하나 안 해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집 하나 사주시죠. 다리를 척꼬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라니 헛웃음이 새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생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두 모녀를 발견한 동생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네가 뚝 부러지게 일처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찾아온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집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영이 어머니란 사람은 말투 자체가 거칠고 상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면전에서 니네 엄마, 너라는 호칭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을 뿐만 아니라 예의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듯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이 벼랑간 픽하고 짧은 웃음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두 모녀를 향해 우리 모두가 상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꺼내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왜 이분한테 집을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뭐?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아무 상관도 없긴 왜 아무 상관도 없어. 네 엄마인데. 아니요. 엄마가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저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인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니. 아버지가 재혼해서 제가 태어났고 생물한 사람이 도망가서 여기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과 저는 호적상도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어요. 다영이 어머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남남?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라니요?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겁니까?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니네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인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영이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오던 순간 우리 셋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춰버린 듯한 그런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방에서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두 모녀 앞에 그것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분과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호적상으로도 남남입니다. 저는 아버지 호적에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미친 인간이 나를 속였단 말이야? 다영이 어머니가 벼랑간 목소리를 끌어올리더니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예준이가 이 집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일 시킬 때 이런 말 전혀 없었잖아. 이렇게 복잡했으면 내가 너랑 일 안 했지. 우리 딸 인생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다영이 어머니가 방방 뛰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다영이까지 한마디를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우리 속은 거야? 그럼 뱃속의 애는 어떡해? 사실 예준이 애도 아니란 말이야. 예준이 애가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만나는 사람 있잖아. 걔랑 계속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예준이랑 살다가 때 되면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살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뱃속의 애도 그 사람 애야. 근데 예준이가 이 집 자식이 아니면 난 닭 쫓던 개가 된 거잖아. 돈 없으면 뱃속 애 아빠가 나 떠날 거란 말이야. 어떡할 거야. 그러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두 모녀가 집이 떠나갈 듯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동안 가까스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고를 날렸어요.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들어보니 우리 예준이 애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애기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해보죠. 검사 결과 만약 예준이가 아빠라면 양육비 지급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제가 두 모녀를 있는 대로 매섭게 쏘아보자 그제야 다영이 어머니가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란 사람이 꾸민 일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동생의 방에 도청 장치까지 해두었다는 말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도청기를 통해 동생이 친구와 한강에 간다는 일정을 미리 알아냈고 다영이 모녀를 그 자리에 등장시켜 모든 시나리오를 짠 것이었으니까요. 그 뒤 엄마가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그 명의를 김다영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적당한 시점에 이혼시켜 그 집을 가로챌 작정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다영이 모녀가 그 돈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네요. 그런데 정작 동생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된 두 모녀가 혼비백산한 채로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만 셈이었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새 살림을 차렸던 그 여자가 예준이를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우리 엄마를 들들 볶았던 까닭은 아버지가 사대 독자였는데 엄마가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낳고 난 뒤로 엄마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준이었습니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손자가 마침내 태어났으니 할머니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예준이 생모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준이 생모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집안의 돈을 빼돌리더니 결국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네요.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쓰러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아버지가 예준이를 품에 안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그런데 예준이 며칠만 봐줘. 장례식 끝나면 데리러 올게. 그냥 매정하게 외면해버렸으면 그만이었을 일을 엄마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네요. 며칠만 거두자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끝내 예준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엄마도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데려가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맡길 곳이 없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흘렀어요. 어느 순간 예준이는 우리 엄마를 올려다보며 엄마 하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 예준이를 차마 떼어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식구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호적상으로 엄마와 예준이는 어디까지나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나섰을 뿐이었고 그 와중에도 엄마에게서 야금야금 돈을 받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추악한 만행이 마침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배신감에 한동안 치를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도 아닌 친아들의 방에 도청 장치를 해놓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짜두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셋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란 사람이 또다시 어떤 회개한 짓을 꾸밀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처음부터 얕잡아 본 채 그 모든 일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상 더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동생의 방에서 찾아낸 도청장치와 그날 다영이 모녀가 황급히 실토하던 말을 담아둔 녹취 파일을 챙겨들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은 변호사가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명료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사기비수 그리고 공갈죄를 한데 묻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그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힘주어 강조한 대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죄나 공갈죄와 관련해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변수가 따라붙긴 하지만 엄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이미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인데다 동생 예준이 또한 호적상 엄마와는 남남이라 엄마를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 자체가 적용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 공범인 다영이 모녀는 우리 가족과 그 어떤 친족 관계도 아니니 그쪽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거듭 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밟아나갔습니다.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버지가 한달음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비비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결론이 내려진 뒤였거든요. 그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실행에 옮기던 그 순간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제 발로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먼저 등을 돌리고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당신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살다 보면 핏줄이란 두 글자가 우리에게 더없이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굴레가 되어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토록 오래 견뎌온 시간들이 바로 그러했으니까요. 흔히들 가족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이니 용서해야 하고 자식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짜 가족이란 이름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호적상으로는 남이었던 동생을 친자식처럼 품어주신 그 긴 세월, 그리고 동생이 첫 월급 봉투를 엄마 손에 쥐어주며 흘렸던 그 눈물,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는 바로 그런 자리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요? 가족이란 결국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사이가 아닐까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그날의 무게를 조용히 헤아릴 줄 알고 누군가의 뺨을 타고 오르는 눈물 앞에서도 그 이유를 캐묻지 않은 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 어쩌면 가족이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아버지란 자리가 영영 지워져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맞잡은 채 오래오래 아끼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